저는 이한결, 올해 38입니다. 평범한 직장인이자 2년 전까진 누구보다 사랑받고 있다고 믿었던 남편이었습니다. 지금부터 드릴 이야기는 제가 어떻게 인생에서 가장 소중하다고 여겼던 사람에게 천천히 철저하게 속아왔는지를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아내 수연과의 첫 만남은 아주 단순했습니다. 대학교 동아리 후배였고 늘 조용하고 예의 바른 성격이었죠. 처음에는 특별한 감정이 있었던 건 아니었는데 졸업하고 사회생활을 시작한 뒤 다시 만나면서 조금씩 서로에게 마음을 열게 됐습니다. 제가 먼저 고백을 했고 수연이는 한참을 망설이다 결국 수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희는 2년을 연애했고 그 중반부터는 거의 반동거처럼 지냈습니다. 수연이는 독립해서 혼자 자취하고 있었고 저는 회사 근처 원룸에 살고 있었기에 자연스럽게 둘 중 한쪽에서 함께 자는 날이 많았습니다. 수연이는 말 그대로 완벽한 여자친구였습니다. 감정 기복도 없고 자기 일도 성실하게 하고 무엇보다 저에 대한 믿음을 늘 보여줬죠. 예를 들어 제 핸드폰이 울리면 누군데? 라는 질문은 단 한 번도 하지 않았고 술자리에 간다고 해도 잘 마시고 와 택시 꼭 타고라는 말로 배웅해줬습니다. 그런 수연과 결혼을 결심하는 건 어쩌면 당연한 수순이었습니다. 결혼은 단출했지만 의미 있었습니다. 친척 몇 명, 친구 몇 명만 불러 스몰 웨딩을 했고 전세 대출을 받아 신혼집을 마련했습니다. 신혼 초반 수연이는 정말이지 더할 나위 없이 헌신적인 아내였습니다. 저보다 먼저 일어나 아침을 차려주고 제가 지각할까봐 옷까지 챙겨줬습니다. 주말엔 함께 산책도 가고 넷플릭스를 보며 맥주도 마시고 간혹 싸우더라도 감정이 길게 가지 않도록 항상 먼저 손을 내밀어 주던 사람도 그녀였습니다. 그런데 결혼 1년쯤 되었을 때 아내가 뜻밖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나 유학 가도 될까?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처음엔 농담인 줄 알았습니다. 갑자기? 왜? 사실 원래 유학이 꿈이었어. 결혼하고 잠시 잊고 있었는데 회사에서 해외 MBA 파견 프로그램이 생겼거든. 3대1 경쟁인데 나 붙었어. 아내는 그렇게 말하며 합격 메일과 서류를 보여줬습니다. 정식 파견은 아니지만 회사의 사내 추천으로 진행되는 학비 일부 지원 프로그램이었죠. 그날 저는 무척 혼란스러웠습니다. 아내와 떨어져 1년, 그것도 해외에서 혼자 지내게 된다는 건 저에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간절했습니다. 여보, 나 20대 때 이 꿈 하나 포기한 게 늘 후회됐어. 지금 아니면 못 가. 그리고 나 당신 두고 이상한 짓 안 해. 알잖아, 내가 어떤 사람인지. 결국 저는 허락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인생의 꿈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걸 막는 건 제 역할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내는 그렇게 유학을 떠났습니다. 호주 시드니에 있는 작은 사립대 MBA 프로그램. 1년짜리 단기 과정으로 이론보다는 실무에 가깝다는 게 특징이었죠. 처음 몇 달은 영상통화도 자주 했습니다. 밤마다 자기야 보고 싶다며 손을 흔들고 오늘은 오렌지 주스 흘려서 셔츠 망했어 같은 사소한 얘기들을 귀엽게 늘어놓던 모습이 지금도 기억납니다. 하지만 그건 처음 몇 달뿐이었습니다. 아내는 점점 바빠졌습니다. 오늘 그룹 과제가 있어서 통화 힘들어. 시간대가 너무 안 맞아서 미안해. 나 지금 시험 기간이라 2주일쯤 연락 힘들 수도 있어. 그런 핑계는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진짜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 사이 저는 아내의 월세, 생활비, 학비 일부를 계속 보내줬습니다. 회사에서 일부 장학금이 있다고 했지만 숙소나 생활비는 따로 필요하다고 했고 그게 부담된다고 하면 자존심 상할까봐 일부러 먼저 보내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아내의 SNS엔 별다른 흔적이 없었다는 점입니다. 다른 친구들은 호주 유학 중 이라며 사진을 올리는 경우가 많았는데 아내는 오히려 결혼 전보다 더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그걸 오히려 고맙게 여겼습니다. 그래, SNS에 푹 빠져 사는 것보다 지금 이렇게 공부에 집중하는 게 낫지. 저는 바보처럼 그렇게 위로하며 살았습니다. 6개월쯤 지났을 때 아내의 얼굴은 꽤 달라져 있었습니다. 살이 좀 빠졌고 화장도 안 한 채 영상통화에서 무표정하게 인사를 하던 모습이 마치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 같았습니다. 자기야, 우리 그냥 음성통화만 하면 안 돼? 영상 너무 지쳤어. 그 말이 이상했지만 저는 역시나 이해하려 했습니다. 그날도 영상통화를 끊고 냉장고를 열다 문득 든 생각이 하나 있었습니다. 혹시 너무 보고 싶어서 내가 오히려 그녀를 숨막히게 만들고 있는 걸까? 저는 그렇게 점점 아내와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만 연락하고 톡도 간단히 주고받는 수준.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게 아내가 훨씬 편해하는 방식 같았습니다. 어느 순간부턴 자기야, 우리 서로 너무 의지하지 말자. 멀리 있을수록 더 독립적인 게 필요해. 라는 말까지 하더군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말이 사실 나 지금 딴 사람한테 마음 줬어 라는 의미였다는 걸요. 아내가 떠난 지 8개월이 지나면서 저는 이상한 감정을 품고 살았습니다. 그 감정은 분노도 아니고 서운함이나 외로움이라고 말하기엔 어딘가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무시당할 때보다 멀리 있는 사람이 나를 서서히 지워가고 있다는 걸 느끼고는 있는데 확신할 수 없는 상태, 그게 가장 고통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그때쯤이었습니다. 회사의 마케팅실로 새로운 대리 한 명이 발령났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이름 낯익었습니다. 박준영, 저랑 같은 대학교를 나왔고 2년 후배였습니다. 당시엔 그렇게 친했던 사이는 아니었지만 교내 프로젝트나 학회에서 마주친 적이 몇 번 있었고 성실하고 깔끔하고 말수적은 친구 정도로 기억하고 있던 인물입니다. 회사에서 마주쳤을 때 준영이도 저를 기억하더군요. 선배, 혹시 이한결 선배님 아니세요? 박준영? 와, 여기서 보네. 그날 우린 회사 근처 분식집에서 점심을 같이 했습니다. 서로 어떻게 지냈는지, 대학 이후 근황이 어땠는지 간단한 이야기를 나눴죠. 그런데 식사 도중 준영이 말했습니다. 선배, 결혼하셨죠? 응. 작년에 했어. 지금은 아내가 유학 중이야. 아, 유학 혹시 어디로요? 호주. 시드니 쪽. 그 말이 나오자 준영의 젓가락이 잠깐 멈췄습니다. 진짜 짧은 순간이었지만 저는 이상하게 그 멈칫함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리고 이내 그는 아무렇지 않은 듯 웃으며 말했습니다. 요즘엔 다들 해외로 나가시네요. 저도 기회 되면 한번 나가보고 싶어요. 그날 이후 준영은 제 주변에서 자주 보였습니다. 처음엔 같은 부서 내라 그런 줄 알았지만 점심시간마다, 회의 시간마다, 심지어 퇴근 시간 이후에도 그는 우연처럼 저와 겹쳤습니다. 그리고 점점 이상한 말투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선배는 진짜 착하신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서도 믿어주시네요. 와. 진짜 대단하세요. 전 못할 것 같아요. 처음엔 그저 후배가 선배에게 예의 있게 말하는 정도로 들렸습니다. 하지만 계속 반복되니까 무언가 말에 숨어있는 뉘앙스가 느껴졌습니다. 마치 저만 바보처럼 믿고 있는 것 같다는 암시. 착한 사람, 콤플렉스에 빠진 누군가를 연민 어린 시선으로 바라보는 태도. 결정적으로 이상했던 건 그가 제 아내의 이름을 알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어느 날 회사 옥상에서 같이 커피를 마시고 있었는데 준영이 불쑥 이런 말을 했습니다. 수연 누나, 공부 잘하시죠? 예전부터 좀 무섭게 완벽주의셨던 것 같아요. 그 순간 저는 커피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뭐라고? 너 수연이를 어떻게 알아? 아, 그게 말 안 했구나. 누나랑 저 예전에 스터디 같이 했었어요. 학부 때. 그의 말투는 매우 자연스러웠지만 저는 단박에 느꼈습니다. 거짓입니다.
아내는 대학 때 스터디나 학회 활동 같은 걸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항상 했던 말이 있거든요. 나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거 잘 못해. 특히 후배나 선배랑은 더 어려워. 그녀는 말 그대로 폐쇄적인 사람이었고 누구랑 연이 닿았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자기야, 준영이라는 이름 들어본 적 있어? 준영? 어떤? 우리 회사에 새로 들어온 후배. 같은 과였다는데 예전에 자기도 알았다고 하더라. 잠시 정적이 흘렀고 아내는 이내 말했습니다. 아마 걔일 거야. 예전에 잠깐 과제 같이 했던 적 있어. 근데 자기는 후배들이랑 스터디 안 했다며. 기억 안 나. 나도 그때 바빴어. 어차피 별 사이 아니었고. 그녀의 말투는 어색했습니다. 기억이 나지 않는 사람이면 글쎄. 라고 반응하는 게 자연스러울 텐데 그녀는 너무 많은 설명을 붙였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회사의 박준영과 해외 유학 중인 아내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말도 안 되는 생각이었습니다. 한 명은 한국에 있고 한 명은 시드니에 있는데 어떻게 그 둘이 엮여 있을 수 있을까? 하지만 사람의 감이라는 건 무시할 수 없는 거더군요. 저는 그날 이후 준영의 행동을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제 시선을 의식하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며칠 후 우연히 복사기 위에 놓인 그의 사내 업무용 메일 캡처를 보게 됐습니다. 캡처 화면에 보인 한 줄. 줌 미팅 링크 공유 윤. 그 순간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아내의 영어 이름은 윤입니다. 그녀는 결혼 후에도 이름을 바꾸지 않았고 해외 프로그램 등록 시에도 영문 이름을 저에게 직접 보여준 적이 있었습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한가요? 그는 시드니에 있는 아내와 온라인 미팅을 하고 있었습니다. 단순한 과제 협업이라면 왜 사적인 대화 링크를 사내 캘린더와 연동시켰을까요? 저는 그날 준영의 뒷자리에 몰래 다가갔습니다. 그의 컴퓨터 화면은 잠겨 있었지만 모니터 옆엔 포스트잇 하나가 붙어 있었습니다. 비밀번호 0807Y. 그 순간 머릿속에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0807 제 아내의 생일입니다. Y는 아마도 아내의 이니셜이겠죠.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아내의 유학이 가짜일 수도 있다는 의심을 품게 됐습니다. 물론 그녀가 시드니에 있는 건 맞았습니다. 인스타그램으로 남겨둔 지역 태그나 처음 보여줬던 항공권을 생각하면 위치 자체가 거짓은 아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혼자 공부하고 있었다는 믿음은 이미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제 안에서는 모든 게 의심이라는 이름으로 뒤덮였습니다. 아내의 모든 말, 준영의 모든 눈빛, 그리고 제가 그동안 아무 의심 없이 넘겼던 과거의 순간들까지도 하나하나 되짚어보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너무 억지스럽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설마 그럴 리가, 내가 과민 반응하는 건 아닐까? 말도 안 되지, 내가 아는 수연인데. 하지만 비밀번호 포스트잇을 본 이후로 그 생각은 빠르게 확신으로 바뀌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사무실 복사기를 수리하는 외부 업체 기사인 척하고 준영이 자리를 비운 점심시간 틈을 이용해 그의 책상 근처 컴퓨터를 확인했습니다. 비밀번호는 예상대로 0807Y. 화면이 열렸습니다. 들어가자마자 아웃룩 메일이 떠 있었고 최근 사용한 파일 목록 중 파일 하나가 있었습니다. 마우스를 가져다 대는 순간 손이 떨렸습니다. 정말 그 안에 제가 몰랐던 세상이 담겨 있다면? 파일을 USB에 복사했습니다. 그 순간 경보음이라도 울릴 것 같았습니다. 퇴근 후 집에 도착하자마자 노트북을 켜고 파일을 열었습니다.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회의 화면처럼 보였지만 화면에 잡힌 두 사람은 아내와 준영이었습니다. 화면 속 아내는 머리를 묶은 채 침대에 누워 있었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거의 다 왔네, 우리. 그리고 준영은 말했습니다. 그럼 이번에 진짜 제대로 마무리하자. 대화의 주제는 공부도 과제도 아니었습니다.
둘은 확실히 사적인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고 그 안에는 함께 있었던 날들에 대한 기억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그때 본다이 비치에서 내가 내 옷 들고 뛰던 거 기억나? 기억나지? 그날 밤에 호텔 예약 안 돼서 진짜 큰일 날 뻔했잖아. 호텔. 같이 잤다는 얘기를 암시하고 있는 대화. 말은 하지 않아도 표정과 말투와 눈빛이 모든 걸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내는 유학 간 게 아니었습니다. 적어도 혼자서 공부만 하러 간 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준영과 함께 있었습니다. 1년짜리 MBA라는 이름 아래 남편이 모든 비용을 대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녀는 다른 남자와 결혼처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즉시 탐정사무소에 연락했습니다. 해외 조사를 맡아주시진 못하겠죠? 간접적 증거나 온라인 추적 정도는 가능합니다. 대상자의 SNS, IP 기반 로그, 출입국 내역 등 확보 가능합니다. 아내의 SNS는 비공개였지만 탐정은 그녀의 계정 활동 로그를 일부 확보했습니다. 6월 본다이비치 근처 숙박업소 와이파이 접속 기록. 7월 한국인 렌터카 업체 후기 등록. 8월 박와의 이름으로 예약된 트래블 포인트 공유 내역. 이 모든 기록이 아내 단독으로 설명될 수 없는 정황들이었습니다. 제가 확인한 것 중 가장 충격적인 건 아내의 계좌 이체 내역이었습니다. 공동명의 계좌에서 박준영 앞으로 간접 이체가 수차례 있었던 겁니다. 그녀는 렌트카 보험료 현지 통역비라는 명목으로 저에게 생활비를 청구했고 실제로는 준영과 함께 쓰는데 썼던 겁니다. 저는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사랑해서 보낸 돈이 두 사람의 여행 자금이었다는 사실. 저는 다음으로 출입국 관리소 시스템에 조회 요청을 했습니다. 결혼한 배우자가 장기 체류 중인 경우 국내 입국 기록 확인이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2024년 2월 아내는 잠시 한국에 다녀간 기록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저에게 단 한마디도 말하지 않았고 그 기간 내내 과제와 발표 준비로 통화 어렵다고 했었습니다. 그녀가 머문 4일간 호텔 숙박 예약 내역에 둘의 이름이 함께 있었습니다. 그녀는 한국에 들어왔고 저를 보지 않았으며 준영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냉장고에서 맥주를 꺼내고 소파에 앉아 무표정한 얼굴로 모니터를 바라보았습니다. 이걸 어떻게 하지? 지금 당장 그녀에게 전화해 모든 걸 물어보고 싶었지만 그러면 모든 게 끝나버릴 것 같았습니다. 증거가 충분하지 않으면 그녀는 또 억울하다고 말할지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참았습니다. 그래서 견뎠습니다. 그리고 저는 준영에게 증거를 들이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 자식이 먼저 무너져야 수연도 잡을 수 있다. 며칠 후 회사 회의실. 제가 일부러 회의 자료를 두고 나간 척하며 그를 따로 불러냈습니다. 준영아, 이거 좀 봐. 노트북을 열고 줌 영상 일부를 재생했습니다. 준영은 화면을 보는 순간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는 한참 아무 말도 하지 않더니 조용히 제게 말했습니다. 형, 미안해요. 처음엔 이렇게까지 될 줄 몰랐어요. 근데 수연 누나가 먼저 그 말 하지 마. 너한테 누나 아니야. 준영과의 회의실 대면 이후 저는 며칠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제게 죄송하다고 했던 건 결코 반성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들켰으니 조용히 넘어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비굴한 신호에 불과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준영은 제 앞에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고 그 전까지 웃고 다니던 표정은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가장 먼저 회사 인사팀에 윤리 위반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귀사 소속 직원 박준영이 당사자 이한결의 배우자와 혼외 관계를 지속하며 사적 이해관계를 기반으로 업무 일정에 영향을 미친 정황이 다수 존재합니다. 증거로는 줌 영상, 이메일 캘린더 공유 로그,
출장 명목으로 해외 나간 날짜와 수연의 한국 입국일이 일치하는 캡처 아내 계좌 이체 내역 일부를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회사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즉시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했고 준영은 무기한 업무 배제 조치를 받았습니다. 그 다음은 법률사무소 상담이었습니다. 가족법과 민사소송을 전문으로 하는 40대 중반의 변호사를 만났고 저는 지금까지 수집한 자료들을 모두 넘겼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사례 자체는 불륜 중에서도 장기적 계획형에 해당합니다. 1년 넘게 해외에서 부부처럼 살았다는 건 단순한 감정적 일탈이 아니라 혼인 파탄의 고의성을 입증하는 증거가 됩니다. 이혼 소송은 물론이고 상간남에 대한 위자료 청구 그리고 배우자에 대한 기망에 의한 재산 손해배상까지 병합 가능성도 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이도 없고 재산도 공동명에 없습니다. 한쪽이 명백히 혼인 의무를 저버린 상황인데 더 기다릴 이유 없죠. 법률 대응과 병행해 수연에게 내용 증명을 보냈습니다. 김수현 귀하 본인은 귀하와의 혼인 관계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음을 통보합니다. 귀하의 장기적 외도 및 기망 행위로 인해 혼인 생활은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으며 귀하의 귀국 후 7일 내에 협의 이혼 또는 조정 절차에 응하실 것을 요구합니다. 이외의 경우 본인은 즉시 이혼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할 것임을 명시합니다. 이틀 후 아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조용한 목소리였지만 그 안엔 감정이 없었습니다. 다 알고 있었구나. 응. 알고 있었어. 다 지켜봤어. 내가 거기서 어떻게 살고 있었는지, 누구랑 무슨 호텔에 있었는지, 누구한테 생활비 보내서 그 돈으로 뭘 했는지. 그녀는 숨을 길게 내쉰 뒤 말했습니다. 변명 안 할게. 근데 준영이는 뭐 좀 봐줬으면 좋겠어. 봐달라고? 그 순간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내가 생활비로 호텔비 내주고 내 후배한테 아내를 빼앗기고 거짓 유학 지원하고 그런데 봐달라고? 여보 이제 내 이름 부르지 마. 넌 더 이상 내 사람이 아니니까. 그 후 아내는 귀국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이혼 조정에 대한 회신도 없었고 공식적인 답변은 변호사를 통해 받았습니다. 김수연 피고인은 귀책 사유를 일부 인정하나 정식 소송 절차를 통해 사실관계를 다투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저는 바로 소송에 들어갔습니다. 이혼 소송 청구는 접수 후 약 2주 만에 첫 기일이 잡혔습니다. 준영 역시 민사 손해배상 피고로 함께 기재됐고 그는 별도의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법정에서 처음으로 저는 아내와 다시 마주했습니다. 그녀는 한층 수척해져 있었고 법정 앞에서도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준영은 뻣뻣하게 앉아 있었지만 턱을 매만지는 손끝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재판은 형식적으로 진행됐지만 제 손엔 모든 자료가 있었습니다. 호텔 예약 내역, 줌 영상 녹취록, 아내의 이체 내역, 출입국 기록, 회사 내부 문서, 박준영의 업무 로그, 판사는 중간에 여러 번 고개를 젓더니 말했습니다. 이 정도면 단순 외도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혼인 파탄의 원인이 누구에게 있는지 법은 정확히 봐야 합니다. 이후 회사 내부 감사 결과 박준영은 윤리 강령 위반 및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중징계 해고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는 회사 메신저에 억울하다는 메시지를 남긴 뒤 퇴사 처리되었고 사내에서도 한동안 불륜 해고라는 말이 돌았습니다. 아내는 민사 조정을 위해 며칠간 한국에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아내는 제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 이제 어디로 돌아가야 할지 모르겠어.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건 내가 만들어낸 너의 선택이었기에. 이혼 소송과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은 예상보다 빠르게 결론이 났습니다. 그건 아마도 제가 제출한 증거가 너무도 명확했기 때문이겠지요. 호텔 예약 내역, 영상통화 녹화 파일, 공동계좌 이체 기록, 출입국 기록,
그리고 회사 내부 윤리 위반 보고서까지. 더 이상 그 누구도 그럴 리가 없다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모든 정황은 하나로 이어졌고 그 끝은 배신이었습니다. 판결 선고일. 법정에 들어선 저는 담담했습니다. 그날 아내는 오지 않았고 준영만이 피고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법정 앞에서 마지막까지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아니, 못했다고 보는 게 맞을 겁니다. 아직도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제대로 인정하지 못한 눈빛이었으니까요. 재판부는 담백한 어조로 판결을 읽어내려갔습니다. 피고 김수연은 혼인 중 제3자와의 부정행위로 원고에게 정신적 피해를 야기하였고 해외 체류 중 장기적 외도 사실이 입증되었으므로 혼인 파탄의 귀책 사유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원고 이한결과 피고 김수연의 혼인을 해소하며 상간남 박준영은 해당 외도에 적극적으로 가담하고 정서적, 물리적 관계를 지속한 정황이 명확하므로 원고에게 위자료 5천만 원을 공동 지급하도록 판결합니다. 그 순간 저는 어떤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법이 저의 억울함을 그리고 제가 직접 들여다보고 지켜보고 견뎌온 그 배신의 기록들을 정확하게 인정해 준 거였습니다. 한동안 아무 말 없이 판결문만 들고 법정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서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끝났다. 판결 후 아내의 변호사 측에선 심리적 충격과 비자 상태 정비를 이유로 한국에 머물기 어렵다는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후 제가 따로 확인한 바로는 그녀는 현재 호주 현지에서 체류 연장을 거부당한 상태였고 직장을 구하지 못해 임시 체류 연장 사유 부족으로 강제 출국 심사 대상이 되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그녀의 모든 기반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보다 더 처참했던 건 준영의 소식이었습니다. 퇴사 이후 그는 한때 함께 일하던 선배의 추천으로 스타트업 회사에 입사했지만 해당 회사가 관련 커뮤니티에서 불륜 해고자 채용 논란으로 언급되며 기업 이미지가 훼손되었다는 이유로 수습 기간 내 계약 해지를 당했습니다. 그는 현재 배달 아르바이트와 대리운전을 병행 중이며 지인 명의의 소형 오피스텔에서 단기 체류하고 있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들은 것만 해도 돈 빌려달라고 연락이 온다는 옛 지인의 제보, 준영이 SNS 닫고 잠수 탔다는 회사 후배의 말까지 그 누구도 그를 감싸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요? 솔직히 말하면 처음엔 정말 힘들었습니다. 사랑한 사람을 믿었고 그 사람을 위해 모든 걸 내어줬던 제가 그토록 철저히 속았다는 사실이 저 자신을 가장 힘들게 했습니다.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 내가 뭘 놓쳤던 걸까? 수없이 되묻고 또 되물었습니다. 그런데요. 어느 날 아침 창밖을 보며 커피를 마시던 순간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정말 최선을 다했다. 맞습니다. 저는 단 한 번도 그녀를 의심하지 않았고 끝까지 믿어줬습니다. 그 믿음을 배신한 건 그녀였고 그 선택을 한 것도 그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더 이상 제 자신을 미워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지금 저는 혼자 살고 있습니다. 혼자라는 말이 이제는 고독이나 결핍이 아닌 온전한 평온처럼 느껴집니다. 퇴근하고 돌아온 집에서 스피커로 음악을 틀고 간단하게 된장찌개를 끓이고 책상 앞에 앉아 조용히 일기를 씁니다. 언젠가 다시 사랑할 수 있을까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다시는 속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먼저 지켜내는 사랑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이제는 압니다. 마지막으로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 설마 우리 사이에 그럴 리 없어라고 믿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단 한 가지는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배신은 언제나 조용히 사랑이라는 얼굴로 다가온다는 것. 그리고 그 배신에 대한 대가는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도요. 결혼 7년 차였습니다. 큰 갈등도 없이 조용하게 살아왔고 아내는 늘 헌신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아내는 겉으로는 그다지 애교 많거나 표현이 풍부한 스타일은 아니었지만
늘 나 아닌 누군가를 위한 삶을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보, 나 오늘 헌혈하고 올게. 이 말이 시작된 건 결혼 3년 차 즈음이었습니다. 그때는 그냥 좋은 일 하는구나 하고 넘어갔죠. 그리고 그 뒤로는 매달 2번, 한 달에 꼬박꼬박 헌혈을 하러 나가더군요. 가끔은 주말 오후에도 평일 오전에도요. 정확히 말하면 헌혈센터 자원봉사였죠. 처음엔 헌혈이 목적이었다가 어느 날부터는 센터 도우미, 안내도 맡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봉사 시간도 센터 사정에 따라 유동적이라고 말하더군요. 처음엔 자랑스러웠습니다. 아내가 그런 의미 있는 일을 자발적으로 한다는 사실에 남편으로서 뿌듯하기도 했고요. 동네 지인들이나 제 지인들에게도 자연스레 자랑을 했습니다. 우리 아내요? 헌혈센터에서 봉사도 하고 헌혈증도 기부해요. 그녀는 SNS에 헌혈 팔찌나 인증샷을 자주 올렸습니다. 오늘도 누군가에게 작지만 큰 도움이 되길 바라며 다음 달에도 건강한 피로 돌아올게요. 댓글엔 와 멋지시다, 부럽다, 나도 따라야겠어요. 이런 말이 넘쳐났고 전 그 댓글들 아래 고마운 사람입니다 라고 남기기도 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우리 부부는 잘 사는 사람들처럼 보였을 겁니다. 하지만 그런 선함 뒤에 무언가 낌새가 보이기 시작한 건 그리 오래전 일이 아니었습니다. 헌혈을 다녀오면 사람이 피곤해 보이기 마련이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아내는 오히려 얼굴에 생기가 돌았습니다. 볼도 붉고 입가엔 미소가 조금 더 오래 남아 있었어요. 무엇보다 화장이 진해졌습니다. 헌혈센터 갈 때마다 눈 화장을 더 공들여 하고 향수도 바르기 시작했어요. 센터 냄새가 좀 나서 그래. 체열용 알코올 냄새 있잖아. 그렇게 대답하곤 했지만 저는 어느 순간부터 그런 작은 변화가 이상하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퇴근 후 현관문을 열었을 때였습니다. 아내는 거실에서 앉아 있었고 헌혈증과 봉사 시간표 같은 종이가 탁자에 흩어져 있었어요. 자연스럽게 눈길이 갔습니다. 그런데 그 종이들 중 일부는 전혀 다른 이름으로 된 봉사자 명단이었고 헌혈증은 단 한 장도 없었습니다. 이건 뭐야? 제가 묻자 아내는 허둥대며 말했습니다. 아, 그거 센터에서 다른 분 것까지 내가 대신 맡아서 정리하던 거야. 나중에 기부처에 일괄 전달하려고. 당시엔 그 말을 믿었습니다. 믿으려고 했던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아내가 헌혈센터에 간다는 날이면 왠지 모르게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내가 왜 이런 걸 의심하고 있지? 하면서도 차라리 제 직감이 틀리기를 바랐죠. 하지만 사람의 직각은 틀리지 않습니다. 무언가가 이상하다 싶으면 그건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그날 저는 처음으로 퇴근 후 회사 근처가 아닌 헌혈센터 쪽으로 차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모든 것이 무너질 예감을 처음으로 갖게 되었습니다. 이상하다는 생각이 처음으로 확신이 된 건 헌혈센터 앞에서 아내를 마주친 날이었습니다. 그날은 금요일이었고 평소보다 퇴근이 조금 빨랐습니다. 야근이 잡힐 예정이었지만 갑작스럽게 일정이 밀리며 오후 4시에 퇴근하게 되었죠. 퇴근길에 차를 몰고 가는데 문득 아내가 말하던 센터 위치가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헌혈센터? 그쪽 역 4번 출구 나오면 바로 보여. 거기 3층인데 나는 주로 안내 데스크 옆에서 봉사해. 그 말이 생각났고 이상하게 마음이 쓰였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그 방향으로 차를 돌렸습니다. 그냥 지나가다 보자는 생각이었고 마음속에선 아무 일 없기를 바라는 기대도 함께였습니다. 그런데 도착했을 때 주차장에서 익숙한 차량이 눈에 띄었습니다. 흰색 중형 SUV. 우리 집 차였습니다. 아내는 평소와 똑같이 그 차를 몰고 센터로 왔던 겁니다. 차는 구석에 바짝 주차돼 있었고 먼지가 적당히 앉아 있는 걸 보니 방금 도착한 건 아닌 듯 했습니다. 저는 차에서 내리지 않고 조용히 그 주변에서 기다렸습니다.
약 20분 정도 흐른 뒤 한 남자와 함께 센터 정문을 빠져나오는 아내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녀는 분명 웃고 있었습니다. 자주 보지 못했던 밝은 표정이었고 그 남자와 나란히 걷다가 문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남자의 오른손이 가볍게 아내의 팔에 닿는 걸 봤습니다. 그녀는 그 손을 피하지 않았고 오히려 자연스럽게 남자의 팔을 툭 치며 웃었습니다. 그 장면은 그 어떤 말보다도 명확했습니다. 헌혈센터. 그곳은 단지 봉사를 위한 공간이 아니라 그녀와 그 남자가 함께 웃는 일상이 담긴 장소였던 겁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핸드폰을 꺼내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 순간 손이 떨렸지만 기록은 남겨야 한다는 생각 하나로 셔터를 눌렀습니다. 그 장면을 찍고 나서 저는 바로 차를 돌려 나왔습니다. 그때부터 머릿속은 온통 복잡했습니다. 어떻게 시작된 걸까? 내가 뭘 놓친 걸까? 도대체 언제부터였지? 그날 밤 아내는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손엔 작은 과일 바구니가 들려 있었고 오늘 센터에서 감사 선물로 주셨어라며 저에게 건넸습니다. 웃는 얼굴, 태연한 표정, 그리고 가벼운 목소리. 그런데 이상하게 그날은 그녀가 뿌린 향수 냄새가 훨씬 진하게 느껴졌습니다. 요즘 향수 바꿨어? 제가 물었습니다. 응, 센터 간호사 언니가 추천해줘서 한번 써봤어. 어때, 별로야? 아니야. 그냥 평소랑 좀 달라서. 그렇게 묻고는 말았지만 그 향기는 그 남자와 함께 있던 장면과 겹쳐 떠올랐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아내의 일거수일투족을 주의 깊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나갈 때는 무슨 옷을 입는지, 몇 시에 나가서 몇 시에 돌아오는지 가끔은 그 전날 저녁부터 확인해 두었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나가기 전 욕실에 놓고 간 가방 안을 우연히 보게 됐습니다. 그 안에는 작은 화장 파우치와 함께 낯선 초콜릿 상자와 손편지가 있었습니다. 편지는 짧고 간단했습니다. 오늘도 와줘서 고마워. 너만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르겠어. 익숙한 글씨체도 아니었고 이름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명확했습니다. 그 남자였습니다. 그 순간 제 안에서 뭔가가 무너졌습니다. 아내가 나가는 소리가 들리고 현관문이 닫히자마자 저는 마루에 주저앉았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 정말 내가 모자랐던 걸까? 하지만 후회하고 자책하기엔 너무 이른 시점이라는 걸 곧 깨달았습니다.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그저 의심이 아닌 법적으로도 유효하고 스스로도 흔들리지 않을 명백한 증거. 그날 밤 저는 사설 탐정 사무소에 연락을 했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제 아내가 불륜을 저지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그리고 분명하게 확인해 주십시오. 사무소 측에서는 빠르게 상담을 진행했고 곧바로 차량 동선 추적, 센터 방문 시간 체크, 그 남자의 신원 조회를 진행하겠다고 했습니다. 며칠 후 첫 번째 보고서가 제 손에 들려졌습니다. 첫 번째 보고서를 받은 날 저는 평소보다 한참 일찍 퇴근했습니다. 사무실 책상 위엔 아직 아내의 이름이 담긴 파일이 놓여 있었고 그 안에는 작은 사진 몇 장과 짧은 메모가 적힌 문서 한 장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헌혈센터 방문 일자 7월 3일, 7월 10일, 7월 17일. 각 방문 시점 약 2시간 체류, 센터 뒤편 원룸 건물 출입 정황 있음. 남성 동행자 동일 인물 확인됨. 30대 중반 센터 직원 신분 추정. 이름 김도현. 그 이름을 본 순간 기억이 어렴풋이 떠올랐습니다. 한 번 아주 오래전 아내가 저녁을 준비하며 했던 말이 있었습니다. 센터 직원 중에 되게 열심히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 없었으면 나 처음에 봉사 못했을 거야. 그 이름은 아마 그때 처음 들었을 겁니다. 별 생각 없이 지나쳤고 지금에 와서야 그게 바로 시작이었구나 싶었습니다. 보고서 말미에는 짧은 문장이 있었습니다.
추가 추적 원하시면 차량 내부 블랙박스 음성 분석을 권장합니다. 사실 제 차량 블랙박스는 오래된 구형 모델이었고 음성 녹음 기능도 있긴 했지만 일상적으로 활용한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내가 센터에 갈 때마다 집 차량을 이용했고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주행일지를 확인했습니다. 파일은 생각보다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당시 기준으로 최근 30일치만 저장되어 있었지만 센터를 다녀온 날을 체크해 보니 일치하는 날짜의 영상이 남아있더군요. 저는 컴퓨터에 메모리 카드를 연결한 후 하나하나 영상을 열어보기 시작했습니다. 1시간, 2시간 기다림과 무의미한 주행 화면만 반복됐고 지쳐가던 순간 7월 10일 오후 1시 42분. 차 안에서 아내의 목소리가 또렷이 들렸습니다. 오늘은 내가 먼저 간다. 근데 아까 그 문자 봤어. 아니, 그렇게 대놓고 보내면 어떡해. 남자의 목소리는 작게 들렸지만 확실했습니다. 몰랐지. 그냥 내가 귀엽게 봐줄 줄 알았지. 그 이후엔 웃음소리. 그녀가 웃었습니다. 길고 가볍고 정말 편하게 웃더군요. 다음 주에는 좀 더 길게 보자. 지난번엔 너무 짧게 봤어. 그 대화는 제가 상상할 수 없었던 관계가 있었음을 암시하는 문장이었고 무엇보다 익숙한 둘만의 어투가 녹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손에 쥔 마우스를 놓고 그대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앞이 흐릿해졌고 가슴이 무너지는 듯 했습니다. 그들의 말 한마디, 웃음소리 하나하나가 저를 산산이 조각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내가 샤워 중일 때 그녀의 휴대폰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녀는 평소에도 비밀번호를 따로 설정해 두지 않았고 제가 큰 의심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경계심도 없었습니다. 갤러리, 메신저, 통화 기록 모든 것이 너무나 깨끗했습니다. 그건 오히려 확신을 줬습니다. 지운 겁니다. 그냥 단순히 삭제한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관리해온 흔적이었습니다. 불륜을 저지르는 자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관계를 유지하려는 자의 습관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작은 앱 하나를 설치했습니다. 삭제된 채팅 복구 도움이라는 이름의 프로그램. 전문적인 해킹이 아니더라도 간단한 캐시 데이터 복원으로 일부 기록은 복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결정적인 흔적이 발견됐습니다. 나 오늘 그 향수 좋아? 지난번엔 좀 독하다고 했잖아. 오늘 건 완전 좋았어. 내 옷에서 그 향기 날 때 진짜 미칠 뻔했어. 근데 조심해. 지난번에도 내가 봤을 때 너무 티났어. 응, 알겠어. 요즘은 조심해. 남편은 전혀 몰라. 저는 그날 복구된 채팅 내용을 모두 캡처해 구글 드라이브에 올리고 블랙박스 음성 파일도 편집 없이 원본 그대로 저장했습니다. 모든 걸 확보한 이후 사설 탐정에게 다시 연락했습니다. 이번엔 얼굴이 정확히 보이게 사진을 찍어주세요. 그리고 그 건물, 그 원룸 안으로 들어가는 장면이 있으면 가장 좋습니다. 그 탐정은 조용히 알겠다고 했고 그 후 일주일 뒤 결정적인 사진이 제게 도착했습니다. 그녀는 그 남자와 함께 헌혈센터 근처의 낡은 원룸 건물 안으로 함께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르고 문이 열릴 때 아내는 자연스럽게 그 남자의 등을 떠밀 듯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 장면은 짧았지만 부부가 함께 살아가는 생활 공간을 연상시킬 만큼 익숙하고 자연스러웠습니다. 그때 저는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단순한 감정 노름이 아니었습니다. 일회성 만남도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사랑하고 있었고 저는 그 사랑에서 완전히 제외된 사람이었습니다. 결정적인 사진과 음성 증거를 확보한 후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걸 당장 들이밀어 분노를 터뜨리고 싶기도 했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 분노조차 낭비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사람은요, 실망이 극에 달하면 조용해집니다. 그 조용함 속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또렷해지더군요.
그래서 저는 가장 먼저 상간남을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탐정이 알려준 이름과 주소를 토대로 그 남자가 일하는 헌혈센터의 지점을 방문했습니다. 물론 평범한 방문객처럼 위장해서요. 센터 안은 생각보다 한산했고 직원들도 대부분 젊었습니다. 몇몇 봉사자들과 나직하게 이야기하는 남자 하나가 눈에 띄었죠. 그가 바로 김도현이었습니다. 그는 생각보다 수수한 인상이었고 겉으로 봐선 딱히 비열한 느낌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 눈엔 그 사람이 제 아내와 웃으며 시간을 보냈던 원룸 앞 사진이 그대로 겹쳐 보였습니다. 센터가 마칠 즈음 그를 조용히 불러 세웠습니다. 저기요, 김도현 씨 맞으시죠? 그는 의아한 표정으로 저를 보더군요. 예. 누구시죠? 저는 서정훈입니다. 지연이 남편입니다. 그 이름을 들은 순간 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무언가 잘못됐다는 것을 그도 바로 알아챈 겁니다. 혹시 시간 좀 내주실 수 있을까요? 단도직입적으로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그는 망설였지만 결국 근처 커피숍으로 따라 나섰습니다. 사람 없는 구석 테이블에 앉자마자 저는 노트북을 꺼내 사진과 음성 파일, 복구된 메신저 일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말이 없었습니다. 입을 굳게 다문 채 그저 화면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숙였죠. 정확히 언제부터였습니까?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약 1년 정도 됐습니다. 어디까지 관계가 있었던 겁니까? 죄송합니다. 그 순간 제 내면에서 마지막 기대조차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은 지금 무슨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아무 의미 없다는 건 압니다. 그래도 할 수 있는 말이 그뿐이라서요. 그는 더는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거짓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그런 태도가 더 참담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는 단 한 번도 그와 아내의 관계가 1년이나 지속됐을 거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제 손엔 또렷한 사실만이 남았습니다. 그녀는 사랑하고 있었고 그 사랑은 배신을 품고 제 등을 짓밟고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한 건 밤 10시 무렵이었습니다. 아내는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고 제 얼굴을 보자마자 익숙한 목소리로 말했죠. 오늘은 좀 늦었네. 밥 데워줄까? 그 목소리가 그 어떤 말보다 더 거슬렸습니다. 괜찮아. 우리 얘기 좀 하지. 아내는 고개를 끄덕였고 식탁에 마주 앉은 우리 사이에는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꺼내 김도현과 마주했던 장면, 사진, 메신저, 음성 파일을 하나씩 열었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화면을 바라보더니 이윽고 입을 열었습니다. 다 알았구나. 단순한 그 말 한마디에 모든 게 담겨 있었습니다. 놀람도 없었고 변명도 없었고 심지어 죄책감조차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어? 제가 물었습니다. 우린 그렇게까지 멀어진 적 없었잖아. 그녀는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당신이랑 살면서 늘 좋은 사람이 되고 싶었어.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내가 투명해졌다는 생각이 들었어. 나를 여자라고 느끼게 해주는 사람이 너무 오랜만에 나타났어. 그게 이유야? 사람 하나 망가뜨릴 만큼 그런 게 이유가 될 수 있어? 그럴 수 없다는 거 알아. 하지만 그땐 그냥 그 순간이 너무 따뜻했어. 누가 날 바라봐주는 그 눈빛이 너무 오랜만이라서. 저는 더는 묻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울지도 않았고 붙잡지도 않았습니다. 이혼은 조용히 합의로 진행됐습니다. 저는 감정 소모를 줄이고 싶었습니다. 그 대신 상간자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김도현에게는 명확한 증거와 자료를 정리해 법적 절차를 밟았습니다. 그제서야 아내는 흔들리는 목소리로 처음 말했습니다. 그 사람까지 망가지게 하지 말아줘. 내가 다 책임질게. 하지만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모든 것이 늦어버린 후였기 때문입니다. 이혼은 생각보다 빨리 마무리됐습니다.
증거가 너무 명확했고 그녀도 더는 부정하거나 버텨볼 여지가 없다는 걸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감정으로 싸우지 않기로 했습니다. 울거나 소리치거나 붙잡지 않았습니다. 대신 법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가장 차갑고 가장 선명하게. 상간자 소송은 제가 직접 정리한 자료로 시작됐습니다. 차량 블랙박스 음성 파일, 사설 탐정이 촬영한 사진, 복구된 메신저 기록, 주차장 CCTV 캡처, 그리고 아내 명의로 결제된 원룸 관리비 내역까지. 변호사는 한 장 한 장 넘겨보며 말했습니다. 이 정도면 명백한 부정행위입니다. 상대방이 다툴 여지 없이 전액 인정될 확률이 높습니다. 실제로 그 남자는 처음엔 둘의 관계를 완강히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음성 파일이 제출되고 나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엔 좀 더 길게 보자. 그 말은 변명보다 훨씬 더 무서운 증거였습니다. 결국 그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고 법원은 위자료 3천만 원 전액 인용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는 중고차를 급하게 팔아 일시불로 납부했지만 이후 신용등급이 떨어졌고 각종 연체가 시작됐다고 들었습니다. 최근엔 하루 일당을 받는 일용직으로 일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우연히 들었습니다. 믿고 싶지도 확인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확정 판결문만 들고 있었습니다.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그가 일했던 헌혈센터에도 공식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자원봉사자와 직원 간의 부적절한 관계는 명백한 운영 규정 위반이었습니다. 저는 감정 없이 조용히 증거와 상황을 전달했고 센터는 내부 조사 끝에 그의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명분은 분명했습니다. 공공성이 요구되는 공간에서 신뢰를 깨트린 관계. 조직은 방관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아내는 SNS 계정을 삭제하고 자원봉사 활동도 그만뒀다고 들었습니다. 친정으로 돌아가 지낸다는 소문도 있었죠. 저는 그런 소식들에 어떤 감정도 느끼지 않았습니다. 화도 통쾌함도 없었습니다. 단지 끝났구나 그 생각만 들었을 뿐입니다. 이혼 판결이 난 뒤 그녀는 한 번 연락을 해왔습니다. 그 사람 너무 몰아붙이지는 말아줘. 내 책임이 더 크니까. 그 문장을 읽고 저는 더 이상 답하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자신이 그를 보호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게 그저 허탈했습니다. 나는 복수했습니다. 법으로, 판결문으로, 위자료로, 직장 징계로.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분노에 휘둘리지 않았고 증오로 자신을 해치지도 않았습니다. 나는 끝까지 이성적으로 나를 지켰고 그걸 증명할 모든 문서를 손에 쥐고 있습니다. 이제는 한 달에 2번 심리 상담을 받습니다. 내 감정을 쓸어내고 비워내고 새로 채워가는 과정. 상담사에게 제 이야기를 처음 했을 때 그는 말했습니다. 당신은 자신을 아주 잘 붙잡고 계십니다. 그런 사람은 금방 회복합니다. 그 말이 참 고맙더군요. 헬스장에도 다니고 회사 일에 더 몰입하고 있습니다. 주말이면 산책을 나가고 라디오를 틀고 차를 오래 몰기도 합니다. 시간이란 건 정말로 약이 되는구나. 요즘은 그걸 느낍니다. 그들은 무너졌고 저는 남았습니다. 그게 제 복수입니다. 인터넷에 올려 퍼뜨리거나 이름을 언급하거나 그런 방식은 쓰지 않았습니다. 저는 더럽지 않게, 더 망가지지 않게 저 자신을 보호하며 복수했습니다. 이제는 다시 누군가를 믿을 수 있을까?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은 조심스럽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저는 이제 제 인생을 누군가의 뒤통수에 맡기지 않을 겁니다. 한때 누군가의 향기에 속았고 누군가의 거짓에 무너졌던 내가 지금은 내 삶의 중심에 있습니다. 법정에서 받은 그 판결문은 이제 서랍 속에 조용히 들어 있습니다. 볼 일은 더 없을 겁니다. 그냥 어떤 선택의 기록, 어떤 복수의 종지부, 그리고 내 자존심이 흔들리지 않았다는 마지막 증거. 저는 졌지만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겼다고 착각했지만 결국 가장 낮은 곳에서 끝났습니다. 이게 내가 선택한 가장 깨끗하고 조용한 복수였습니다. 그리고 내 삶의 진짜 시작이었습니다.